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셨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그 얼굴이 내가 기억하는 나와 같은 사람이 맞는지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찍힌 사람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스치는 그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먹었는데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나이는 지났다. 젊은 사람들이나 꾸미는 거지.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외모라는 게 단순히 예쁘고 잘생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여러분의 건강이고 자존감이고 삶의 질 그 자체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시간 동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내일 아침 거울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저녁부터 뭔가 하나쯤은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가꾼다고 하면 대부분 어떤 걸 떠올리십니까? 화장을 한다, 비싼 옷을 입는다, 성형을 한다, 이런 걸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외모에 신경 쓰면 허영이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얼굴과 몸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냥 거울이 아닙니다. 몸이 여러분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부쩍 늙어 보인다. 피부에 탄력이 없어졌다. 이런 게 단순히 세월 탓만은 아닙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안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피부 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한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훨씬 더 늙어 보입니다.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보기에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등이 굽으면 폐가 제대로 펴지지 않습니다. 폐가 안 펴지면 호흡이 얕아지고, 호흡이 얕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피로가 빨리 옵니다. 쉽게 말해서 구부정한 자세 하나가 온몸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나왔다는 건 내장 지방이 쌓여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이런 심각한 병들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나온 게 보기 안 좋다는 건 몸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부색도 그렇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누렇거나 칙칙하다면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밑이 유독 어둡다면 신장이 약해졌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입술이 자주 갈라지고 트는 분,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보면 외모라는 게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지요. 우리 몸은 아프면 말을 못합니다. 대신 겉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피부로, 자세로, 체형으로, 얼굴색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원래 이런 거지 하고 넘겨버리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외모에 관심을 갖는 건 허영이 아닙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건 예뻐지려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몸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얼마나 빨리 만들어질까요? 연구에 따르면 단 0.1초입니다. 0.1초면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보다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 찰나에 우리 뇌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호감이 가는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이게 젊을 때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젊으면 그 자체로 활력이 있어 보이고 사회적 기회가 많으니까 첫인상이 좀 안 좋아도 만회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 후에 새로운 모임에 나가셨을 때,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녀의 지인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의 첫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건강 상태의 중장년 남성 두 분을 비교한 건데요. 한 분은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허리를 펴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수염이 지저분하고 구겨진 옷의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앞에 분이 한 말은 더 신뢰를 받았고 뒤에 분이 한 말은 덜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말의 내용이 같은데도 말입니다. 이건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찌 보면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이게 인간 심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뇌는 효율적으로 판단하려고 시각 정보를 가장 먼저 처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에 대해서는 겉모습을 통해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하는 사람인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삶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은 실제와 다르더라도 무기력하거나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지는 나이에 한 번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는 그 이후의 관계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깔끔하고 건강해 보이는 환자에게 의료진이 더 적극적으로 치료 옵션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관리가 안 되어 보이는 환자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치료 의지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덜 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의료진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이 연구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결국 나이가 들수록 첫인상의 힘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내일 또 만나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한 번이 전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건 남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이 가진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모는 건강의 신호이고 나이 들수록 첫인상의 힘은 더 강력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스로게스 다이크 세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분이 안 좋은 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며칠째 잠옷바람으로 집에만 있던 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외출할 일이 생겨서 샤워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왠지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경험이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겉모습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입는 옷이, 내가 보이는 모습이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운동복을 입으면 왠지 몸을 움직이고 싶어지고 정장을 입으면 자세가 바로 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 들어서는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서 정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중장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게 뭐냐면 사회적 역할의 축소입니다. 은퇴를 하시거나 자녀가 독립하거나 모임이 줄어들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외모에 대한 관심도 함께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만날 사람도 없는데 뭘 꾸미나, 누가 나를 보겠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위험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외모에 신경을 안 쓰면 거울을 봤을 때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들게 됩니다.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밖에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밖에 안 나가면 사람을 안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더 꾸밀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장년층 우울증 환자분들 중에
외모 관리를 완전히 포기하신 시점과 우울 증상이 시작된 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이 고리를 끊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선순환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면 아, 오늘 나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은 생각 하나가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 밖에 나가볼까 하는 마음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대화를 하게 하고 웃게 만듭니다. 웃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내일도 좀 꾸며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싼 화장품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성형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세수하고 깨끗한 옷 입고 머리 좀 빗고 거울 보면서 한번 웃어보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63살 되신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시고 3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운동복을 입고 면도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외출은 편의점 가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교춤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안 간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내분이 계속 권유를 하셔서 한 번만 가보자 하고 나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수업에 가려면 운동복 차림으로는 안 되니까 오랜만에 깔끔한 옷을 꺼내 입고 면도를 하고 구두까지 닦으셨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수업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오랜만에 깔끔하게 차려입고 거울을 봤을 때 그 순간이 가장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답니다. 아, 나도 아직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 이후로 이분은 일주일에 3번 수업에 나가시고 매번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시면서 3년 동안의 무기력에서 벗어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수업이 이분을 바꾼 게 아닙니다. 거울 속 자기 모습이 이분을 바꾼 겁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 내 모습,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과 외모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꾸는 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자존감 관리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 안 들이고 외모를 바꾸는 핵심 5가지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세입니다. 자세가 왜 제일 먼저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허리를 쭉 펴고 서 있는 것과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험을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등을 쭉 펴보십시오. 가슴을 살짝 열고 턱을 약간 당기고 어깨를 뒤로 살짝 젖혀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벌써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좋은 자세는 키가 2, 3cm는 더 커 보이게 합니다. 얼굴도 더 작아 보이고 턱선도 살아나고 무엇보다 활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가 바르면 호흡이 깊어지고 호흡이 깊어지면 실제로 몸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돼서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벽에 등을 대고 서보십시오. 뒤통수, 어깨, 엉덩이, 발뒤꿈치 이 4군데가 벽에 닿아야 합니다. 이게 바른 자세의 기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5번, 한 번에 1분씩만 이 자세로 벽에 서 계시면 이 주일이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돈이 듭니까? 한 푼도 안 듭니다. 둘째, 표정입니다. 표정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걸 떠올리실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의 기본 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때의 얼굴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중력 때문에 얼굴 근육이 아래로 처지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도 화난 것처럼 보이거나 불만족스러워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그냥 편한 건데 남이 보기에는 불쾌해 보이는 거지요. 이걸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겁니다. 활짝 웃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살짝 1mm만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 보이고 호감이 가는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눈입니다. 눈에 힘을 살짝 주는 겁니다. 눈이 흐리멍덩하면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눈에 초점이 또렷하고 빛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인상이 확 살아납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거울을 보면서 눈을 크게 떴다 감았다를 10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눈 주변 근육이 풀리면서 눈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피부 기본 관리입니다. 피부 관리라고 하면 여성분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피부는 관리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관리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딱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세수할 때 비누 대신 세안제를 쓰는 것, 세수하고 나서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것,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 이 3가지입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 노화의 80%가 자외선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주름이 깊어지고 기미가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의 대부분이 자외선 누적 손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하나만 꾸준히 발라도 피부 노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흐린 날이나 겨울에도 자외선은 있으니까 사계절 내내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옷차림 정리입니다. 비싼 옷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옷장에 있는 옷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깨끗하고 단정한 것, 이것 하나입니다. 구겨진 옷, 보풀이 일어난 옷, 얼룩이 있는 옷, 사이즈가 안 맞는 옷, 이런 옷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원칙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옷의 색은 3가지 이내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위아래 색이 서로 어울리기만 하면 비싼 옷이 아니어도 세련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드는 게 신발입니다. 깨끗한 신발을 신는 것. 이것만으로도 전체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옷은 눈에 잘 안 띄어도 더러운 신발은 눈에 띕니다. 반대로 깨끗한 신발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을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래된 운동화라도 하얀 지우개로 밑창만 닦아도 다릅니다. 5째, 걸음걸이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건데 걸음걸이가 주는 인상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터벅터벅 끌듯이 걷는 것과 발을 확실히 떼면서 리듬감 있게 걷는 것은 나이가 10살은 달라 보입니다. 좋은 걸음걸이의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시선을 전방 15m 정도에 두는 것,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 앞쪽으로 체중이 이동하는 것,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드는 것. 이 3가지를 의식하면서 걸으시면 걷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를 바꾸면 실제로 신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바른 걸음걸이는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심폐기능도 향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지요. 이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세 바로 하기, 입꼬리 살짝 올리기, 피부 기본 3단계 관리하기, 옷차림 깨끗이 정리하기, 걸음걸이 신경 쓰기. 이 5가지에 돈이 얼마나 듭니까?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꾸준히 하시면 한 달이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요즘 뭐 하시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 한마디가 또 자존감을 올려주고 선순환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운동 이야기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건강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운동이 여러분의 외모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원리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시면 운동에 대한 동기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얼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피부톤이 밝아지고
칙칙하던 안색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피부가 더 맑고 건강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게 되는데 땀을 흘리는 과정에서 모공에 있는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이게 사실 고가의 피부 관리 못지않은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땀을 흘려도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형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30대 이후로 매년 근육량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같은 체중이어도 몸이 처져 보입니다. 팔이 축 늘어지고 등이 굽고 엉덩이가 내려앉고 전체적으로 활력 없는 체형이 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근력 운동입니다. 무거운 걸 들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 운동, 이 정도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지 강도가 아닙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면서 체형이 탄탄하게 잡힙니다. 옷핏이 달라지고 자세가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바뀝니다. 같은 옷을 입어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가장 확실한 외모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걷기, 가볍게 뛰기, 자전거 타기, 수영, 뭐든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시켜서 체력 자체를 올려줍니다. 체력이 올라가면 일상에서 피곤함을 덜 느끼고 피곤함을 덜 느끼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피곤한 사람의 얼굴과 활력 넘치는 사람의 얼굴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에는 한 가지 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이 대표적이지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중장년 분들을 보면 얼굴이 밝고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화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빛이 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으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정하십시오. 매일 30분 걷기.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30분이 부담되시면 20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걷기가 익숙해지시면 일주일에 2, 3일은 근력 운동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스쿼트 15개, 팔굽혀펴기 10개, 이것만 해도 됩니다. 3개월이면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진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시면 초반 2, 3, 주가 가장 힘듭니다. 몸도 안 따라주고 효과도 안 보이고 귀찮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비만 넘기시면 몸이 운동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안 하면 오히려 찝찝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운동이 됩니다. 그 전환점까지만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의 신호, 첫인상의 힘, 자존감과의 관계, 돈 안 드는 관리법, 운동의 효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무게가 있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 얼굴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느냐, 피부가 어떤 타입이냐, 이런 건 태어날 때 정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40세가 넘고 50세가 넘고 60세가 넘으면 얼굴은 더 이상 유전자만의 산물이 아니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얼굴에는 수십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표정을 자주 짓느냐에 따라 발달 정도가 달라집니다. 자주 웃는 사람은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이 발달합니다. 자주 찡그리는 사람은 미간주름 근육이 발달합니다. 자주 화내는 사람은 턱에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 발달합니다. 이게 20, 30대까지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40대, 50대가 되면 누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생 잘 웃고 살아온 사람의 60대 얼굴과 평생 불만을 안고 살아온 사람의 60대 얼굴은
전혀 다른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이목구비를 가졌어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나이가 드셨는데 인상이 참 편안하고 따뜻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면 왠지 마음이 놓이고 말을 걸고 싶어지는 그런 분 말입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평소에 웃는 표정이 자연스러운 분들입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어도 그 주름이 웃음주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감을 줍니다. 반대로 나이가 같은데도 뭔가 다가가기 어렵고 불만이 있어 보이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실제로 화가 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의 표정 습관이 얼굴에 새겨져서 그런 인상이 된 겁니다. 이건 표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패턴도 얼굴에 영향을 줍니다. 늘 걱정을 하는 사람은 이마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늘 긴장하는 사람은 턱이 각져 보입니다. 늘 우울한 사람은 눈밑이 어둡고 입꼬리가 내려갑니다. 반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 여유를 즐기는 사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이건 화장으로도 성형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외모가 중요하다는 말은 단순히 젊어 보이려고 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느냐가 얼굴에 드러나는 나이이기 때문에 내면을 가꾸는 것이 곧 외모를 가꾸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웃으면 그 웃음은 내일의 얼굴에 새겨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면 그 감사는 한 달 후의 표정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하면 그 따뜻함은 1년 후의 눈빛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어떤 감정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 얼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비싼 시술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화장품은 여러분의 미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성형수술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6가지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외모는 허용이 아닙니다. 건강의 신호입니다. 거울을 볼 때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둘, 나이 들수록 첫인상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나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외모를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셋, 외모와 자존감은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을 만드십시오. 시작은 아침에 깨끗하게 차려입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넷, 돈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 표정, 기본 피부관리, 옷차림, 걸음걸이, 이 5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5, 운동은 가장 확실한 외모 투자입니다. 매일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3개월이면 달라진 나를 만나실 겁니다. 6, 내면이 얼굴에 새겨지는 나이입니다. 웃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따뜻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외모의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딱 1가지만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5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매일 30분 걷기, 아니면 아침에 거울 보고 한번 웃기, 뭐든 좋습니다. 1가지만 시작하십시오. 그 1가지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할 음식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먹는 것이 여러분의 얼굴과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1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3이 된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고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내셨고 작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지만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랍니다. 병원에 갔더니 심장 혈관 3군데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퇴원할 때 받아든 청구서, 거기 적힌 숫자를 보고 이분은 수술보다 더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금만 1,200만 원, 거기다 회복 기간 동안 일을 못하니까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나가고 약값은 약값대로 쌓이고, 이분이 그러셨답니다. 수술대 위에서보다 계산대 앞에서 더 무서웠다고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듣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피하면 나중에 훨씬 더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왜 많아야 하는지, 그냥 막연하게 노후 준비하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늘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오늘부터 뭔가 달라지실 겁니다. 1시간 정도 되는 긴 영상이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늙으면 몸이 곧 돈이라는 것. 의료비의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감기 걸리면 동네 병원 가서 5,000원 내고 약 타오면 끝이니까요. 병원비라는 게 부담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0살이 넘어가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져요.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결리고 어느 날 갑자기 숫자 하나가 확 올라갑니다. 혈압이든 혈당이든 콜레스테롤이든 그때부터 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나이 들어서 아프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기대 수명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7% 정도 됩니다. 3명 중 1명 이상이 암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암에 걸리면 치료비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전액을 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쓰는 비급여, 약제, 최신 치료법, 상급 병실료, 간병비 이런 것들이 쌓이면 본인 부담금만 수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실제로 암 환자 한 분의 평균 치료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빠져나가는 돈이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2천만 원이요. 은퇴 후에 매달 100만 원씩 아껴 쓴다고 해도 2천만 원이면 20개월치 생활비입니다. 암 한 번 걸렸다고 거의 2년치 생활비가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치료비만 그렇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밥은 먹어야 하고 집 관리비는 나가야 하고 왔다 갔다 교통비도 들고 이런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실제로 필요한 돈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도 문제가 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아시죠? 주변에서 한두 분은 꼭 하셨을 겁니다. 이 수술 한쪽 무릎만 해도 본인 부담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양쪽 다 하면 2배죠. 거기다 수술 후 재활치료를 3개월에서 6개월은 받아야 하는데 재활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층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질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다른 병과 좀 다릅니다. 암은 치료가 되면 끝이 날 수도 있지만 치매는 한번 시작되면 점점 나빠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 이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경증일 때는 그나마 가족이 돌볼 수 있지만 중증으로 가면 24시간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기본입니다. 1년이면 최소 2,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치매는 평균적으로 8년에서 10년 이상 지속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2억 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건강보험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정말 좋은 편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에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RI 한 번 찍는데 비급여로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상급 병실, 그러니까 1인실이나 2인실 쓰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더 나가고요. 입원하면 간병인 비용도 따로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보름만 입원해도 간병비만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픈 건 몸이고 병원비 낼 때 아픈 건 마음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프면 몸도 힘들지만 돈 걱정까지 겹치면 회복이 더 느려집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든요. 치료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이 돈을 어디서 구하지? 그를 걱정하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서 무너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67살 남성분인데 당뇨를 15년 넘게 앓고 계셨습니다. 관리를 나름 하셨는데 합병증이 왔습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건데 치료를 안 하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한쪽 눈 시술비가 비급여 포함 약 150만 원이라고 하더랍니다. 양쪽이면 300만 원.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하는 주사가 있어요. 한 번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1년이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눈 하나에 들어갑니다. 이분이 그러셨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무섭지만 치료비 낼 돈이 없는 게 더 무섭다고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돈이 있을 때는 돈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특히 의료비라는 건 내가 원해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으려고 쓰는 돈도 아니고 여행 가려고 쓰는 돈도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좋은 치료를 못 받고 아픈 채로 버텨야 하고 결국 삶의 질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이 냉정한 현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 가슴이 아픕니다. 돈이 없을 때 가족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순간 관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유대감이 뭘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못할 일이 없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관계가 돈 앞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아니,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집니다.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65살 아버지가 계십니다. 평생 열심히 사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다 하셨습니다. 은퇴하셨는데 연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수입의 전부예요. 관리비에 보험료에 약값에 아무리 아껴도 모자랍니다. 결국 큰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이번 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처음에 아들은 흔쾌히 보내드립니다. 아버지, 그 정도는 당연하죠. 따뜻하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전화가 옵니다. 한 달에 50만 원, 가끔은 100만 원. 아들도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아이 둘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 이자에, 자기 노후도 걱정해야 하는 나이거든요. 처음에 흔쾌했던 마음이 슬슬 부담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차마 힘들다고 말을 못합니다. 부모님이시니까. 그 와중에 아들의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는 어떻겠습니까? 시아버지 용돈을 매달 보내드리는 건 좋은데 우리 집 살림은 누가 걱정하나요? 이 한마디가 부부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아들은 가운데 끼어서 양쪽 다 눈치를 봅니다. 아버지한테는 네,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집에 와서는 한숨을 쉽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무거워집니다. 또 돈 이야기겠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사랑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무게가 사랑 위에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쪽도 편하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들 때마다 가슴이 무겁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그 순간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세요.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던 사람이
이제는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아픈 게 낫지. 자식한테 돈 달라는 말이 제일 아프다고요. 여러분, 이건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이 약 25% 정도 됩니다. 4명 중 1명꼴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도움을 받는 게 편하다고 응답한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미안하다, 부담스럽다, 눈치가 보인다고 답하십니다. 돈을 받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주는 쪽도 힘들고 받는 쪽도 힘듭니다. 이게 바로 돈이 없을 때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단순히 돈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역학,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명절에 자녀네 집에 가서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주한테 용돈을 쥐어주고 싶은데 줄 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오면 10,000원, 50,000원 쥐어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험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다 보면 자녀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돈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건 부모로서의 역할, 가족 안에서의 위치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돈이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반이기도 하다는 거, 이걸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반대로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가 찾아오면 맛있는 거 사주고 손주한테 용돈도 쥐어주고 엄마 아빠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희 걱정 마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안도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도 괜찮으시구나 하는 안도감. 이게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힘입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노인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돈 때문에 서로 눈치 볼 일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정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잘 지내니? 잘 지내. 너희도 잘 지내지? 이런 대화가 가능한 사이, 이게 진짜 행복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는 게 씁쓸한 현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건 단순히 본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40, 50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아이들 교육비, 주거비, 자기 노후 준비, 이 3가지만 해도 벅찬데 거기에 부모님 생활비까지 더해지면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건 괜찮지만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건 안 된다고요. 저도 이 말에 깊이 동의합니다. 물려줄 게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 먹을 거, 내 병원비, 내 생활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자, 2번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랑 위에 무거운 짐이 얹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은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만 남습니다. 순수한 사랑, 그게 진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외로워지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에 왜 돈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3번째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외로움이고 외로움에도 돈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퇴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행 다니고 싶다. 취미 활동하고 싶다.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고 싶다.
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가까운 산도 다니고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런데 그게 석 달, 6개월, 1년이 지나면 슬슬 달라집니다. 갑자기 무섭도록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하루에 적어도 수십 명은 만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동료들과 인사하고 회의하고 점심 같이 먹고 퇴근길에 한잔하기도 하고, 그 관계가 다 좋은 관계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고 가끔 화도 내고, 그게 사회적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그게 다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만나는 사람이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분이 계시면 그나마 낫지만 혼자 사시는 분은 정말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만나는 날이 생깁니다. 2, 3일 내내 누군가와 대화다운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조용하고 좋지 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사라집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사회적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분 아마 놀라실 겁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위험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담배만큼 해롭다니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이건 과장이 아니라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외로우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고 치매 발병 확률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도 돈이 든다는 겁니다. 친구 만나는데 무슨 돈이 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만나면 보통 뭘 하시나요? 밥을 같이 먹죠. 커피를 마시죠. 가끔은 등산 후에 막걸리 한잔 하죠. 이게 다 돈입니다. 물론 한 번의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달 꾸준히 하려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신다고 칩시다. 점심 한 끼에 10,000원, 커피 한 잔에 5,000원, 합치면 15,000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4번 6만 원이에요. 6만 원이면 별거 아니네 하실 수 있지만 이건 딱 한 명하고만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친구 모임이 여러 개면요, 동창 모임, 동호회, 교회 모임 이렇게 3, 4개만 되어도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금방 나갑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은요, 등산은 그나마 돈이 적게 들지만 골프는 말할 것도 없고 낚시, 사진, 그림, 서예 이런 취미들도 장비비, 재료비, 수강료가 들어갑니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기본이에요. 여행은 어떨까요? 은퇴 후에 여행 다니고 싶다고 하셨는데 국내 여행 한 번 다녀오면 숙박비, 식비, 교통비에서 부부 기준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들어갑니다. 1년에 서너 번만 가도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해외여행은 더하겠죠. 이렇게 다 합치면 사회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한 달에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 되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안 쓰면 되죠. 하지만 그러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고립되고, 고립되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가 늘어납니다. 결국 외로움을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떠납니다. 이 말 좀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물론 진짜 친구는 돈이 없어도 곁에 있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돈까지 없으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모임에 나갈 돈이 없으면 참석을 못합니다.
한두 번 빠지면 그러려니 하지만 계속 빠지면 서서히 잊혀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에서 이름이 빠지고 어느 순간 그 사람 요즘 뭐하나? 해로 끝납니다. 이건 인정사정 없는 현실이에요. 반대로 돈이 있으면 어떨까요? 모임에 꾸준히 나갈 수 있고 가끔은 제가 사겠다며 한턱 낼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행 동호회, 등산 모임, 사진 동아리 이런 데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돈이 직접적으로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에 돈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이야기 나누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돈은 그 외로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의료비, 가족관계, 외로움. 이 세 가지가 나이 들어서 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곳, 바로 요양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요양원이라는 현실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양원이라는 현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 들으면 기분이 좋은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집에서 늙어가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약 50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나는 절대 요양원 안 간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치매가 오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낙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 가족의 힘만으로는 돌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요양시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양원이 다 같은 요양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양원에도 등급이 있고 시설 차이가 있고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에 따라 국가에서 요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본인이 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내주니까 괜찮겠네 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 요양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시설 급여의 경우 본인 부담이 20% 정도 됩니다. 여기에 식비, 간식비, 임의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양원에서 한 달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됩니다. 50만 원이면 감당할 만하네?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요양원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기본적인 요양원의 환경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요양원에서는 보통 4인실이나 6인실을 사용합니다. 여러 명이 한 방을 쓰는 겁니다. 프라이버시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사는 나오지만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아주 다양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요양원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낡고 인력이 부족한 요양원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뉴스에서 요양원 관련 안타까운 소식을 가끔 접하시잖아요. 그게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1인실이나 2인실이 있는 요양원,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시설은 비용이 확 올라갑니다. 이런 프리미엄 요양원의 경우 한 달 비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갑니다. 최고급 시설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요양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30만 원짜리와 300만 원짜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30만 원짜리 요양원에서는 4명에서 6명이 한 방을 씁니다. 옆 사람이 밤에 기침을 하면 같이 깨야 합니다. 화장실도 공용이고 목욕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반면 200만 원 이상 되는 곳에서는 1인실이 있고 개인 화장실이 있고 원할 때 샤워할 수 있고 식단도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춰 나옵니다. 물리치료, 인지훈련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고 직원 대 입소자 비율이 높아서 더 세심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노후인데 어디서 지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요양원에 얼마나 오래 계시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평균적으로 요양원 입소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치매의 경우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만 계산해도 5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면 5년에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늙어갈지는 지금 내 통장이 결정합니다. 이 말 과장이 아닙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도 통장 잔고에 따라 전혀 다른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는 쾌적한 1인실에서 맞춤 돌봄을 받으며 존엄하게 지내고 하나는 여러 명이 부대끼는 방에서 최소한의 돌봄만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건강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돈을 준비해 놓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요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에도 돈은 필요합니다. 제가 요양,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건데 이것도 장기 요양보험이 일부 적용되지만 역시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원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 주말 돌봄이나 야간 돌봄은 별도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지내더라도 집을 노인에게 맞게 개조하는 비용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턱 없애기, 욕실에 안전 손잡이 달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 깔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비용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요양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가능성 있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존엄하게 돌봄을 받을 수도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돌봄만 받으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건 바로 돈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4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의료비, 가족관계, 외로움, 요양원.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이 4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어. 돈이 중요한 건 이해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맞습니다. 현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비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5번째 이야기에서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좀 무거우셨죠? 마음이 불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나마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아시죠?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십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시는데 이 대충 이 문제입니다. 제대로 계산을 안 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 지금 바로 종이 한 장 꺼내시고 한 달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고정 지출을 적어보세요.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 이것만 적어도 아마 최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될 겁니다. 거기에 문화활동비, 용돈, 예비비 합치면 부부 기준으로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은 필요합니다. 여유 있게 생활하시려면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요. 이 숫자를 정확히 알고 나면
내가 지금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얼마 나오는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있는지, 저축이나 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걸 다 합쳐서 매달 필요한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부족한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원래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올라갑니다. 5년을 다 늦추면 36%가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 다른 소득이 있어서 당장 연금이 급하지 않으시다면 연기하시는 걸 한번 고려해 보세요.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늦추라는 건 아닙니다. 건강 상태, 다른 소득권, 생활비 사정을 다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권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보다 많아졌습니다.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시간제, 일자리, 경비, 배달, 강의, 컨설팅,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더 벌어도 생활의 여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일은 돈만 벌어다 주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주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되고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돈도 벌고 외로움도 해결하고 건강도 지키고 일석삼조입니다. 셋째, 생활비 구조를 재설계하셔야 합니다. 은퇴 전과 은퇴 후의 지출 구조는 달라야 합니다. 은퇴 전에는 버는 만큼 쓰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은퇴 후에는 정해진 돈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출을 세 가지로 나눠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필수 지출, 선택 지출, 비상 지출. 필수 지출은 식비, 주거비, 의료비, 보험료처럼 반드시 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선택 지출은 여행, 외식,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이에요. 비상 지출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 수리를 해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돈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나눠 놓으면 돈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비상 지출 부분은 꼭 따로 빼놓으셔야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비상금이 없으면 정말 막막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비상의료비를 따로 준비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큰 돈이죠. 하지만 이걸 한꺼번에 모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라는 겁니다. 넷째, 보험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은 해놓으셨는데 정확히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가입된 보험증권을 다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암 보장이 있는지, 수술비 보장이 있는지, 입원비 보장이 있는지, 실손보험이 아직 유효한지. 특히 실손보험은 나이 들어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보험 중 하나인데 보험료가 올라서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능하면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한 번 해지하면 나이가 들어서 다시 가입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보장 내용을 조정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보험사에 문의해 보세요. 다섯째, 그리고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건강관리가 곧 재테크입니다. 아까 의료비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암, 치매, 관절, 당뇨, 합병증.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상당 부분 생활 습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정기 검진,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질병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걷기만 해도 됩니다. 걷기가 간단해 보이지만 심장 건강, 혈당 조절, 관절 유지, 정신 건강까지 다 도움이 됩니다.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그건 걷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사는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나이 들수록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아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낙상을 예방해야 요양원에 갈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기검진, 이건 꼭 하셔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이 2년에 한 번 있잖아요. 꼭 받으세요. 그리고 국가검진만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로 암검진이나 심장검사, 뇌검사 등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지만 병을 일찍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300만 원으로 해결될 것이 늦게 발견하면 3천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검진비 2, 30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미래에 수천만 원을 아끼는 투자요. 여러분, 이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달 필요한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둘째,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 소득권을 만든다. 셋째, 생활비 구조를 재설계하고 비상금을 마련한다. 넷째, 보험을 점검한다. 다섯째, 건강관리로 의료비를 줄인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해도 노후가 달라지고 5가지를 다 실천하시면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꽤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면 의료비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든다는 것. 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하고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가족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사랑 위에 무거운 짐이 올라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 번째, 노후에 진짜 적은 외로움이고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사회활동에도 돈이 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번째, 요양원의 현실. 어디서 늙어갈지는 지금 내 통장이 결정한다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5가지 실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무거우셨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거든요. 나는 괜찮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현실을 직시하셨고 1시간 동안 불편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행동입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첫째, 오늘 저녁에 종이 한 장 꺼내서 한 달 지출 내역을 적어보세요. 대충이 아니라 최대한 정확하게요. 둘째, 이번 주 안에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을 다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빠진 건 없는지. 셋째, 내일부터 30분만 걸어보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동네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이 3가지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한 노후가 될 확률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돈은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실제로 매달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나이대별로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0대, 60대, 70대 각각 얼마가 필요한지, 국민연금으로 얼마나 충당되는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퇴하고 나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걸까? 3억이면 될까? 5억은 있어야 하나? 아니, 요즘 세상에 10억은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숨이 먼저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통장에 1억도 채 되지 않는 돈,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라고는 150만 원이 전부인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도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혹시 로또라도 당첨된 걸까요? 아닙니다. 숨겨둔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큰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부가 가진 비밀은 단 하나, 돈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적은 돈으로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6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노후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틀면, 유튜브를 열면, 신문을 펼치면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후에 최소 3억은 있어야 한다.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은 써야 기본 생활이 된다. 30년을 산다고 치면 최소 9억 원이 필요하다. 이런 숫자들을 접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섭습니다. 나는 그만큼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숫자들이 정말 여러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250만 원이 필요하다는 통계. 이 안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동차 유지비, 자녀 교육비, 직장인으로서의 경조사비, 외식비, 의류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하고 나면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출퇴근을 안 하니까 기름값이 확 줄어듭니다. 자녀가 독립했으니 교육비는 제로가 됩니다. 직장 동료와의 회식, 부서 경조사, 이런 것도 더 이상 없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이 양복을 살 일도 없고, 구두를 신지 않은 이 구두를 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전에 필요했던 돈과 은퇴 후에 실제로 필요한 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저는 숫자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은퇴 전 기준으로 만들어진 숫자를 은퇴 후에 그대로 가져다 놓으니까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겨울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갔다고 해봅시다. 그 패딩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깥이 영하 10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봄이 와서 기온이 영상 20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덥고 답답하고 필요 없는 짐을 지고 다니는 셈이죠. 은퇴 전의 생활비 기준을 은퇴 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마치 한여름에 패딩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은 큰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퇴 후에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 이것이 진짜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자식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감정적인 불안이 돈에 대한 공포로 바뀌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돈이 꽤 있는데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서 옵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제대로 와닿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은퇴 후를 잘 살아가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부부, 8천만 원으로 시작한 두 번째 인생입니다. 경상남도의 한 중소도시에 김영호 씨라는 분이 살고 계십니다. 올해 70이 되셨고
아내 박순자 씨는 68입니다. 김영호 씨는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공장 현장에서 시작해서 반장, 조장을 거쳐 생산관리팀의 말단 관리직까지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경력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한 직장을 지킨 분이셨습니다. 아내 박순자 씨는 결혼 후 줄곧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틈틈이 식당 일도 하고 마트에서 파트타임도 했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 보닌 명의의 연금은 아주 적었습니다. 5년 전 김영호 씨가 65세 퇴직했을 때 이 부부가 가진 것은 이랬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저축을 합쳐 8천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부부 합산 150만 원. 집은 다행히 소형 아파트 자가였기 때문에 월세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퇴직하던 날 김영호 씨는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 놓았더군요. 숟가락을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32년을 일했는데 남은 게 이것뿐인가?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돈으로 될까? 그 순간 미역국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앞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평생을 일했는데 막상 손에 남은 것이 생각보다 적을 때 그 허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씨는 일주일 정도 고민한 끝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 감으로 걱정하지 말고 숫자로 확인해보자. 없으면 없는 대로 방법이 있을 거다. 부부는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놓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먼저 한 달에 꼭 나가야 하는 돈부터 적었습니다. 쌀, 반찬, 과일 같은 식비,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병원에 가는 교통비, 이것저것 적다 보니 꼭 필요한 기본 생활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호 씨 부부가 정리한 월 예산은 이렇습니다. 식비가 55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이 15만 원, 통신비가 8만 원, 교통비가 5만 원, 의료비가 15만 원, 생활용품과 잡비가 10만 원, 여기까지 합치면 108만 원입니다. 여기에 매달 경조사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서 12만 원을 따로 빼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총 지출이 120만 원이 됩니다. 연금이 150만 원이니까 매달 30만 원이 남습니다. 이 30만 원 중 20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넣고 10만 원은 부부의 소소한 여가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보다 빠듯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의외로 가능해 보이시나요? 사실 처음에 김영호 씨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살 수 있을까? 한 달만 해보자. 안 되면 다시 생각하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니까 정말로 이 예산 안에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줄어들어서 체감상 더 여유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직장 다닐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외식을 하고 동료와 술을 마시고 피곤하면 택시를 타고 기분 전환으로 쇼핑을 했습니다. 이런 감정적 소비가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됐던 겁니다. 은퇴하고 나니 이런 돈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일 자체가 줄었으니까요. 물론 처음석 다른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슈퍼에 가면 예전처럼 이것저것 집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아내도 백화점 세일 문자를 보면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다독이면서 한 달, 두 달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 새로운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김영호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끼는 게 서럽다고 느꼈는데 석 달쯤 지나니까 아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쓰는 거더라. 그게 서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홀가분한 거였어. 이 말이 참 인상 깊지 않습니까? 절약이라는 것이 참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 무거운 짐을 하나씩 벗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아끼기만 하면 무슨 재미로 사나? 삶의 질은 어떡하고? 맞습니다. 아무리 돈 걱정이 없어도 하루하루가 재미없고 무료하면 그건 행복한 노후가 아닙니다.
김영호 부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모르고 새는 돈, 5가지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김영호 씨 부부가 예산을 짜고 생활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계획대로 쓰고 있는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예산보다 더 많은 겁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 거지? 부부는 통장 거래 내역을 한 줄 한 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달말이 되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모르고 새는 돈의 구멍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흔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요 없는 보험입니다. 김영호 씨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3건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30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었고, 하나는 자녀를 위해 들었던 교육보험이었고, 하나는 직장 다닐 때 권유받아 가입한 변액보험이었습니다. 3건을 합치면 매달 23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험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보험의 종류와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종신보험은 자녀가 어릴 때 가장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자녀가 이미 독립한 지금 꼭 유지해야 할까요? 교육보험은 자녀 교육이 끝났는데 아직도 납입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김영호 씨는 보험 설계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으로 전환하고 교육보험은 해지해서 해지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변액보험도 수익률이 거의 없어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매달 23만 원이던 보험료가 실손보험 하나만 남아서 월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매달 18만 원을 아낀 겁니다. 1년이면 216만 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 보험이 지금의 내 상황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요즘은 모든 구독입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음악 스트리밍, 정수기 렌탈, 안마의자 렌탈, 신문 구독, 건강식품 정기 배송. 하나하나는 10,000원, 2만 원이라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지만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김영호 씨 부부의 경우에도 정수기 렌탈 월 3만 원, 동영상 서비스 14,000원, 건강즙 정기 배송 25,000원, 이렇게 합치니 매달 약 7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수기는 렌탈 대신 일시불로 소형 정수기를 구입했고, 동영상 서비스는 무료 채널과 공공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서비스로 대체했습니다. 건강즙은 시장에서 직접 재료를 사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신선하고 맛도 좋았다고 합니다. 셋째, 과도한 경조사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의 폭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직장 동료의 부모님 칠순, 사촌의 지인 결혼식, 동창의 자녀 돌잔치, 이런 것에 모두 참석하고 축의금을 내다 보면 한 달에 20-30만 원이 훌쩍 나갈 때도 있습니다. 김영호 씨 부부는 의논 끝에 기준을 세웠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에만 직접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나 전화로 마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의외로 상대방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전화 한 통이 형식적인 축의금보다 더 고마웠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넷째,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렵다고 하면 부모 마음에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손주 양육비, 이런 것들이 은퇴한 부모의 노후 자금을 크게 갉아먹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김영호 씨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의 전 재산이 8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가는 겁니다. 고민 끝에 김영호 씨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도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이 돈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가야 할 돈이다. 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프거나 어려워지면 그때는 네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느냐. 아들은 처음에는 섭섭해했지만 나중에 이해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지내는 것이 자녀에게도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모든 것을 퍼주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 옆 사람을 돕기 전에 내 산소 마스크부터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반을 먼저 단단히 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자녀를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섯째, 충동 소비의 유혹입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많으면 심심해지고 심심하면 뭔가를 사고 싶어집니다. 홈쇼핑을 틀면 오늘만 이 가격이라고 하고 인터넷을 보면 한정 수량 특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안 사면 손해인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사실 안 사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김영호 씨 부부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내 박순자 씨가 홈쇼핑에서 건강 매트리스를 보고 혹했는데 가격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거 하나 사면 병원비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부가 함께 의논한 끝에 일단 한 달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그때 그렇게 간절했던 마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30일 냉각 규칙이라고 합니다. 큰 지출을 결정하기 전에 30일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30일이 지나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충동 구매는 이 30일 안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 후에도 모르고 새는 돈 5가지 구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보험 정리하기,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해지하기, 경조사비 기준 세우기, 성인 자녀 지원에 선을 긋기, 충동 구매 전에 30일 기다려보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매달 수십만 원이 절약됩니다. 1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김영호 씨 부부는 이 5가지 구멍을 하나씩 막으면서 월 120만 원의 예산을 더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만들어낸 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끼기만 하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김영호 부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 안 드는 행복,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200%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다.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와 복지 혜택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김영호 씨 부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 한 다른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나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끝없이 길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긴 하는데 이게 사는 건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지 구분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박순자 씨가 동네 경로당에 갔다가 우연히 복지관 소식지를 하나 주워왔습니다. 거기에 쓰여있는 프로그램 목록을 보고 부부 모두 놀랐습니다. 이런 게 다 무료라고?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입니다. 요가, 건강체조, 기공, 탁구, 당구, 서예, 그림, 도자기 만들기, 합창, 하모니카, 기타, 영어 회화,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활용법, 이런 강좌들이 전부 무료이거나 한 달에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점심 식사까지 제공하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는 서예반에 등록하고 주 3회 탁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박순자 씨는 요가반과 합창반에 들어갔습니다. 부부는 평일 아침이면 함께 복지관에 가서 각자 수업을 듣고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니
하루가 너무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알차게 보내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친구 관계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초연금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 3천 원이고 부부 가구는 합산 최대 약 54만 9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 부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해당되어서 부부 합산 약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국민연금 150만 원에 기초연금 40만 원이 더해지면 190만 원이 됩니다. 월 예산 120만 원을 쓰고도 70만 원이 남는 겁니다. 처음에 빠듯해 보였던 살림이 기초연금 하나로 여유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초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 혜택입니다. 만 66세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70세 이상이면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니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김영호 씨는 얼마 전 어금니 임플란트를 했는데 보험 적용 덕분에 생각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마쳤습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도 매년 무료이고 만 60세 이상에게는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런 예방접종을 잘 챙기는 것만으로도 겨울철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비 절약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적용됩니다. 김영호 씨 부부는 가끔 기차를 타고 인근 도시의 전통시장을 구경하러 가는데 쿠레일에서 제공하는 어르신 할인 제도를 이용하면 일반 요금의 30%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1인당 연 13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로 영화, 공연, 전시, 도서,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공공도서관입니다. 요즘 공공도서관에는 단순히 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상영, 강연, 독서 모임, 문화교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무료입니다.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다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여름에는 특히 쾌적한 쉼터가 됩니다. 김영호 씨 부부는 이런 혜택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걸 진작 알았으면 걱정을 덜 했을 텐데 이 한마디가 두 분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무료 프로그램과 저렴한 식사, 기초연금으로 추가 수입 확보, 무료 건강검진과 보험 적용 치과치료, 지하철 무료 이용과 기차 할인, 문화누리카드와 공공도서관 활용, 이것들을 다 합치면 매달 수십만 원에 보이지 않는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여러분, 돈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나라에서 마련해 놓은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수이자 가장 무서운 복병, 바로 의료비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이 곧 재산입니다. 의료비 폭탄을 막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치도 아니고 투자 실패도 아닙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중증 질병에 걸리면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최대한 아프지 않는 것. 너무 단순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니까요. 김영호 씨는 퇴직 직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당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년에서 2년 내에 당뇨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뇨가 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합병증으로 눈, 신장, 신경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연간 수백만 원이 됩니다. 김영호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겁이 났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건강 자체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40분간 걷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요즘은 동네에서 만난 산책 친구 3명과 함께 걷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식후 30분 걷기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비싼 운동기구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둘째,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국과 찌개의 간을 줄였습니다. 과일은 식후 디저트 대신 간식 시간에 소량만 먹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은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 적당량을 먹고 나머지는 생선과 두부, 콩 위주로 식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돈이 더 들까요? 오히려 줄어듭니다. 잡곡은 쌀보다 조금 비싸지만 과자나 빵 같은 군것질을 줄이면 전체 식비는 오히려 내려갑니다. 건강한 식사가 비싼 식사일 거라는 것은 편견입니다. 셋째,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만 66세 이상은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 부부는 이것을 달력에 표시해놓고 절대 빠뜨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3개월에 한 번 동네 내과에서 혈당과 혈압을 체크합니다. 동네 병원 진료비는 10,000원이면 되니까 1년에 4번 가도 4만 원입니다. 4만 원으로 큰 병을 미리 잡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가성비 좋은 투자가 있겠습니까? 넷째, 실손보험을 잘 관리합니다. 실손보험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보험입니다. 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도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르고 갱신형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김영호 씨는 보험을 정리하면서 실손보험만큼은 반드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중복 보장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여러분도 실손보험 하나쯤은 꼭 유지하시되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음 건강도 챙깁니다. 은퇴 후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곳이 없어지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자신이